안녕하세요. 저희의 밤하늘 여행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편안한 자세로 눈을 감고 지금부터 여러분의 의식을 우리 행성의 경계를 넘어 아주 먼 곳으로 띄워보내보세요. 수십억 년 동안 우주의 고요한 어둠 속을 질주해온 얼음 방랑자를 상상해보세요. 얼음과 먼지로 이루어진 돌덩이, 태양계 탄생의 목격자입니다. 만약 이 고대의 천체 안에 인류의 가장 중요한 질문 중 하나에 대한 해답이 숨겨져 있을지도 모른다고 말씀드린다면 어떨까요? 오늘 여러분을 위한 수면 강의는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해성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경이로운 우주 임무, 로제타 미션의 역사를 깊이 탐구하고 현대 천문학에서 가장 대담하면서도 논란이 많은 이론 중 하나를 다뤄볼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 해성의 어둡고 차가운 핵 속에 무언가 살아있는 존재가 숨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입니다. 이 우주 손님의 얼음 베일 뒤에 무엇이 감춰져 있는지 알아볼 준비가 되셨나요? 우리의 여행은 지금 바로 시작됩니다. 이 미스터리의 모든 깊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과거로 돌아가야 합니다. 1993년 유럽 우주국 ESA, 이 우주 탐사 역사상 가장 야심찬 임무 중 하나에 청신호를 보냈던 바로 그때로 말입니다. 이 임무는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유명한 로제타 스톤의 이름을 따서 로제타라고 명명되었습니다. 돌로 된 이름의 유래와 마찬가지로 이 우주선은 태양계 형성 당시부터 남겨진 얼음 유물, 즉 해성의 비밀을 해독해야 했습니다. 목표는 1969년 소련의 천문학자 클림 추류모프와 스베틀라나 게라시멘코가 발견한 67P 해성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왜 하필 이 해성이었을까요? 그 궤도가 접근하기 편리했을 뿐만 아니라 크기와 활동성이 엄청난 과학적 흥미를 유발했기 때문입니다. 이 임무는 전례가 없었습니다. 인류 역사상 최초로 단순히 해성 옆을 지나치는 것이 아니라 해성의 궤도에 진입하여 태양 주변을 도는 여정에 동행하고 무엇보다 놀랍게도 그 표면에 착륙까지 시도하려는 계획이었습니다. 10년간의 우주 비행, 수십억 킬로미터의 여정, 지구와 화성 근처에서의 복잡한 중력 기동. 이 모든 것은 생명의 기원을 밝히는 실마리에 가까워지기 위한 노력이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아무도 이 만남이 어떤 논란과 놀라운 가설들을 낳게 될지 짐작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럼 이 탐사선, 바로 로제타 자체부터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로제타는 그저 추진 장치에 카메라를 단 단순한 기기가 아니었습니다. 로제타는 약 3톤에 달하는 무게, 11개의 최첨단 과학 장비를 탑재한 움직이는 과학 연구소였습니다. 이 장비들 각각은 명확한 임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해성에서 뿜어져 나오는 가스와 먼지의 성분을 분석하고 다양한 파장대로 표면 지도를 작성하며 온도 측정과 더불어 해성과 태양풍 간의 역학관계를 연구하는 것이었죠. 태양계 외곽의 차가운 심연을 가로지르는 긴 여정 동안 에너지를 아끼기 위해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최대 절전 모드에 들어갔던 이 기술적 걸작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2014년 1월, 로제타의 극적인 재가동은 전 세계를 긴장시키는 한 편의 드라마였습니다.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숨을 죽이고 이 탐사선으로부터 오는 신호를 기다렸습니다. 마침내 신호가 포착되었을 때 이는 인류 지성의 위대한 승리로 기록되었습니다. 하지만 로제타 임무의 진정한 핵심 카드는 바로 이 작은 동반자, 100kg급의 소형 착륙선 필레였습니다. 필레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완전히 미지의 예측 불가능한 해성 핵의 표면에 착륙해야 했기 때문입니다. 필레는 토양 샘플 채취용 드릴, 파노라마 촬영 카메라, 그리고 해성 물질을
현장에서 즉시 분석할 수 있는 각종 첨단 장비를 모두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임무는 말 그대로 올인, 즉 모 아니면 도의 승부였습니다. 성공한다면 태양계 초기 물질의 구성에 대한 직접적인 해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실패는 다시 오지 않을 이 유례없는 기회를 영원히 잃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모든 여정 지난 10년간의 준비는 바로 이 단 하나의 결정적인 순간, 즉 수수께끼의 67 피해성과의 만남을 향해 달려왔던 것입니다. 본격적인 만남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혜성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짚고 넘어가죠. 대중문화에서 혜성은 종종 더러운 눈덩이라고 불리는데요. 이 비유가 완전히 틀린 건 아니지만 사실은 지나치게 단순화된 표현입니다. 혜성핵은 물 얼음과 이산화탄소, 메탄, 암모니아 등의 냉동가스, 그리고 먼지와 암석 같은 단단한 입자들이 뭉쳐진 집합체입니다. 이들은 45억 년도 더 전에 태양과 행성을 이루었던 원시 행성계 원반의 잔해입니다. 혜성은 말하자면 타임캡슐인 거죠. 그 먼 과거 시대의 화학적 구성과 물리적 조건에 대한 정보를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혜성은 생의 대부분을 태양계의 가장 먼 경계에 있는 가상의 구형 영역, 이른바 오르트 구름에서 보냅니다. 그곳의 영원한 추위와 암흑 속에서는 혜성은 거의 변화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가끔 지나가는 별이나 달은 거대한 물체의 중력 섭동이 혜성을 안정된 궤도에서 밀어내고 우리 태양계 중심인 태양을 향한 여정을 떠나게 합니다. 바로 이때부터 가장 흥미로운 일이 벌어집니다. 태양에 가까워지면서 핵 표면의 얼음이 증발, 즉 과학적으로 말해 고체에서 기체로 바로 변하는 승화를 시작합니다. 이 과정은 핵 주위에 수십만 킬로미터 크기에 달하는 가스와 먼지 구름인 코마를 생성합니다. 그리고 태양풍의 압력이 이 물질을 밀어내어 유명한 꼬리를 만듭니다. 이 꼬리는 항상 태양의 반대 방향으로 향하며 수백만 킬로미터까지 뻗어나갈 수 있습니다. 67P 혜성이 바로 이러한 여행자들 중 하나였으며 로제타는 이 혜성을 가장 가까이에서 관측하는 최초의 존재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제 우리 이야기의 주인공인 혜성을 좀 더 가까이서 살펴보겠습니다. 67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혜성은 아주 특별한 천체입니다. 지난 2014년 여름 탐사선 로제타가 이 혜성에 접근했을 때 전송된 첫 사진들은 과학자들을 깜짝 놀라게 했습니다. 혜성의 형태는 예상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얇은 목으로 연결된 두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었는데 이 때문에 혜성에게는 즉시 고무올이라는 별명이 붙었습니다. 더 큰 부분인 몸체는 가로 세로 약 4.3 곱하기 4.1 킬로미터이며 더 작은 머리는 2.5 곱하기 2.5 킬로미터 정도입니다. 이러한 이중 구조는 태양계 초기에 두 개의 독립된 천체가 아주 느린 속도로 충돌한 뒤 합쳐진 결과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격렬한 충돌이 아니라 부드럽게 결합된 형태인 것입니다. 혜성의 표면은 믿을 수 없을 정도로 어두웠는데 심지어 석탄보다도 더 검었습니다. 태양광의 6% 정도만을 반사할 뿐입니다. 이 검은색은 유기화합물이 풍부하게 함유된 먼지층 때문에 나타납니다. 핵의 지형은 그 다양성으로 놀라움을 안겨주었습니다. 매끄러운 평원, 험준한 암벽 절벽, 깊은 분지, 그리고 집채만한 크기의 바위들이 곳곳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 혜성은 단순한 생명 없는 얼음 덩어리가 아니라 복잡하고 역동적인 세계였던 것입니다. 태양에 가까워질수록 혜성은 점차 생기를 얻기 시작했습니다. 그 표면에서는 가스와 먼지의 강력한 분출, 즉 제트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이 제트 중 일부는 태양광이 닿을 때마다 항상 같은 장소에서 나타나는 예측 가능한 형태였지만
또 다른 일부는 갑작스러운 폭발처럼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혜성의 활동을 연구하는 것은 로제타 임무의 주요 목표 중 하나였습니다. 바로 이 과정이 혜성의 코마와 꼬리를 형성하며 혜성 내부 구조와 성분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열쇠를 제공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임무의 절정은 2014년 11월 12일에 찾아왔습니다. 이날 탐사선 필레는 모선인 로젯에서 분리되어 혜성 표면으로 향하는 7시간의 긴 하강을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수억 킬로미터 떨어진 거리에서 총알로 다른 총알을 맞추는 것만큼이나 복잡한 고난도 작전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계획대로 진행되었지만 마지막 순간 착륙선을 표면에 고정시켜야 할 추진 시스템과 작살 시스템이 작동을 멈췄습니다. 혜성의 중력은 극히 미미합니다. 고정 장치가 없으면 가벼운 착륙선은 공처럼 튕겨져 나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정확히 그 일이 벌어졌습니다. 필레는 예정된 착륙 지점인 아길키아에 닿자마자 2번의 거대한 도약을 했습니다. 첫 번째 도약은 필레를 무려 1km 상공으로 날려보냈고 착륙선은 거의 2시간 동안 혜성 위를 떠다녔습니다. 두 번째 도약은 그보다 작았습니다. 결국 착륙선은 아비도스라는 완전히 계획이 없던 장소의 암벽 그림자 속에 처박히고 말았습니다. 이 극적인 착륙은 2가지 심각한 결과를 낳았습니다. 첫째, 착륙선의 정확한 위치는 거의 2년 동안이나 미스터리로 남아있었습니다. 임무 종료 직전에야 로제타가 찍은 사진 속에서 발견되었죠.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안타까운 부분인데 최종 정착 지점에 햇빛이 부족했기 때문에 필레의 태양 전지판은 배터리를 충전할 수 없었습니다. 필레는 메인 배터리 충전량만으로 약 60시간 동안 간신히 작동하면서 귀중한 데이터를 전송한 후 동면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이러한 모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이 순간은 역사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인류는 혜성의 핵에 최초로 연착륙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필레가 간신히 수집한 데이터는 이 천체들의 구조에 대한 기존의 많은 관념을 완전히 뒤집어 놓았습니다. 짧은 60시간 동안 활동했던 탐사선 필레와 2년간 궤도를 돌며 관측했던 로제타 탐사선 덕분에 우리는 무엇을 알게 되었을까요? 그 발견들은 실로 혁명적이었습니다. 첫째, 데이터 분석 결과 혜성의 표면은 먼지층 아래가 단단히 얼어붙은 얼음처럼 매우 견고하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필레의 드릴이 표토를 뚫고 들어가는데 큰 어려움을 겪을 정도였습니다. 둘째, 그리고 이것이 가장 큰 놀라움 중 하나였는데 67P 혜성에 존재하는 물의 동위원소 구성이 지구의 물과는 완전히 달랐다는 점입니다. 물은 H2O 분자로 구성되어 있지만 수소 원자 하나가 동위원소인 중수소로 대체된 무거운 형태의 물도 존재합니다. 혜성에서 발견된 중수소와 일반 수소의 비율은 지구 해양보다 무려 3배나 높았습니다. 이 결과는 혜성이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젊은 지구에 물의 대부분을 가져다 주었다는 대중적인 가설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물론 혜성도 어느 정도 기여했을 수 있지만 물의 주요 공급원은 아마도 소행성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발견은 유기물과 관련된 것이었습니다. 로제타와 필레의 장비는 혜성에서 엄청나게 많은 복잡한 유기 분자를 찾아냈습니다. 이는 단순히 메탄이나 일산화탄소 같은 간단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알코올, 아민, 카르보닐 화합물을 포함해 총 16가지의 다양한 유기 화합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4가지, 즉 메틸 이소시아네이트, 아세톤, 프로피오날데하이드, 아세트아마이드는 혜성에서 최초로 발견된 물질이었습니다. 이들은 우리가 아는 생명의 기본 구조인 아미노산과 당분 같은 훨씬 더 복잡한 구조를 만드는 데 필요한 구성 요소, 즉 벽돌 역할을 하는
복잡한 분자들이었습니다. 자, 이제 우리 이야기의 가장 흥미로운 순간으로 들어갑니다. 이렇게 웅장하고도 엄밀한 과학적 발견들이 이어지는 가운데 과학계뿐만 아니라 대중 전체를 뒤흔든 하나의 주장이 제기되었습니다. 버킹엄 우주생물학센터의 천문학자 찬드라 위크라마싱하 박사와 카디프 대학교의 동료 맥스 월리스 박사, 이 두 존경받는 과학자가 하나의 충격적인 가설을 들고 나왔습니다. 이들은 67P 해성의 표면 특성과 움직임이 그저 복잡한 유기 분자가 아닌 해성 표면 아래에서 번성하는 활발한 미생물 생태계, 즉 생명의 존재로 가장 잘 설명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들의 견해에 따르면 해성핵의 어두운 색깔은 단순한 탄소 먼지가 아니라 미생물의 생명활동 결과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들은 얇은 먼지층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이나 물과 얼음 혼합물로 이루어진 호수가 숨겨져 있으며 이 호수에서 생명체가 서식하고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이 미생물들은 부동액 역할을 하는 염분을 함유하고 있어 극저온에서도 활동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또한 표면에서 분출되는 제트 현상은 단순한 얼음의 승화작용이 아니라 미생물이 생성한 가스가 얼음 껍질을 뚫고 나오는 배출물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주장은 그야말로 충격적인 폭탄 선언과 같았습니다. 생명의 구성 요소를 찾기 위해 설계된 탐사 임무가 우연히 생명 자체와 마주쳤을 수도 있을까요? 이 발상은 믿기 힘들 정도로 환상적이었지만 이 가설의 주창자들이 단순한 아마추어가 아닌 저명한 과학자들이었다는 사실은 그들의 주장에 상당한 무게감을 더했습니다. 그럼 이제 이 가설을 지지하는 사람들이 내세운 근거들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그들의 이론은 로제타우가 포착한 몇 가지 핵심적인 관찰 결과에 기반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 언급된 것처럼 유기물이 풍부하고 극도로 어두운 표면입니다. 비크라마싱해는 이러한 어두운 물질이 태양 복사에 노출된 미생물 군집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마치 지구상의 일부 박테리아가 자외선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 보호 색소를 만들어내는 방식과 유사하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해성의 표면에서 발견된 마치 얼어붙은 호수나 연못처럼 매끄럽고 얼음으로 덮인 듯한 영역입니다. 과학자들은 이것이 바로 주기적으로 녹았다가 다시 어는 과정을 반복하는 지하수 저장소일 가능성이 있다고 추정했습니다. 세 번째 주장은 복잡한 유기분자의 발견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이 가설의 지지자들은 이토록 다양한 유기물질이 순전히 아생물학적, 즉 비생물학적인 화학 과정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고 보았습니다. 그들의 관점에서 볼 때 이는 오히려 살아있는 생명체의 복잡한 신진대사 작용의 산물일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심지어 그들은 표면 사진에서 미생물의 화석화된 잔해처럼 보이는 특정 구조물들을 지목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그들은 이상한 균열로 덮인 커다란 바위들과 마른 호수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바닥이 평평한 분화구들에 주목했습니다. 그들의 설명에 따르면 이 모든 데이터의 총합은 하나의 일관된 그림을 만들어냅니다. 즉, 67P 해성은 죽은 돌덩이가 아니라 극호기성 미생물들이 살고 있는 살아 숨쉬는 세계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 해성을 생명체가 가장 가혹한 조건 속에서도 생존 방식을 찾아내는 지구상의 북극 얼음 속 생태계와 비교했습니다. 해성에서 생명체가 산다는 아이디어는 분명 상상력을 자극합니다. 하지만 정통 과학계의 생각은 어떨까요? 로제타 임무에 참여했던 과학자들과 전 세계의 우주생물학자들 대부분은 이 가설에 대해 매우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들은 관측 결과 자체는 흥미롭다고 인정하면서도 제시된 각각의 증거들에는 훨씬 더 간단하고 설득력 있는 비생물학적 설명이 존재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제 과학자들의 반론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해성의 검은 표면색부터 시작해 봅시다.
해성 표면에 유기물이 풍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것이 반드시 생명 활동의 결과인 것은 아닙니다. 톨린이라고 알려진 복잡한 탄화수소 화합물은 메탄이나 에탄 같은 단순 분재 자외선이 작용하여 우주 공간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됩니다. 이 톨린은 어둡고 젓갈색을 띠는데 어떤 생명체의 개입 없이도 해성핵이 검게 보이는 이유를 완벽하게 설명해 줍니다. 다음은 얼어붙은 호수와 같은 기타 지질학적 특성입니다. 유럽 우주국 ESA 과학자들은 이를 복잡한 승화작용과 얼음의 재응고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해성의 한쪽 부분이 태양열로 뜨거워지면 얼음이 증발합니다. 이 기체는 이후 더 차갑고 그늘진 부분에서 다시 얼어붙어 매끄러운 얼음층을 형성합니다. 활발한 제트 분출 활동 역시 지질학적 현상으로 설명됩니다. 표면 아래에 쌓인 가스의 압력이 어느 순간 상층부의 먼지층을 뚫고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것은 미생물의 개입을 전혀 필요로 하지 않는 순수한 물리적 과정입니다. 가장 핵심적인 부분, 즉 복잡한 유기 분재에 관해 이야기해 봅시다. 실제로 이 분자들을 발견한 것은 이 임무의 가장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하지만 이 분자들이 발견되었다고 해서 곧 생명의 존재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꼭 그렇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현대 우주화학에 따르면 복잡한 유기 화합물은 우주 공간에서 이미 엄청난 양으로 생성되고 있습니다. 별과 행성이 탄생하는 분자구름은 바로 유기물질을 생산하는 거대한 공장인 셈입니다. 우주선과 자외선의 영향을 받아 얼음먼지 입자 표면에서 일어나는 화학 반응은 가장 단순한 구성 요소로도 매우 복잡한 분자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성에서 글리신이나 알코올, 그 외 다른 화합물이 발견되었다는 사실은 해성 자체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증거는 아닙니다. 오히려 이것은 우리 지구가 형성되었던 환경에 생명의 기본 구성 요소들이 풍부하게 존재했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는 것입니다. 해성과 소행성들은 젊은 지구와 충돌하면서 이 핵심적인 물질들을 운반해왔고 우리 행성에서 생명이 탄생하는데 결정적인 자극을 주었을 수 있습니다. 판스퍼미아 범종설 또는 좀 더 완화된 형태인 외인 기원설로 알려진 이 이론은 점점 더 많은 확인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제타워의 발견은 이 이론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근거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해성은 생명의 요람이 아니라 오히려 필요한 구성 요소를 제자리에 배달해준 우편 배달부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가설의 지지자들이 화석으로 착각했던 구조물들 자체는 단순한 지질학적 형성물, 빛과 그림자의 장난 또는 과학자들이 말하는 파레이돌리아, 즉 무작위적인 형태에서 익숙한 이미지를 보려는 경향으로 밝혀졌습니다. 그렇다면 해성 핵 속에 생명체가 있다는 이야기는 단순한 허구일까요? 엄격한 과학적 관점에서 본다면 그렇습니다. 67P 해성에서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직접적이고 반박할 수 없는 증거는 단 하나도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가설을 주장했던 이들이 언급한 모든 관측 결과는 훨씬 더 단순하고 논리적인 물리적, 화학적 설명이 가능합니다. 과학은 오컴의 면도날 원칙에 따라 움직입니다. 즉, 필요 이상으로 복잡한 설명을 동원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미생물 생명체 가설은 바로 그러한 복잡한 실체에 해당합니다. 이 가설이 성립하려면 극히 특수한 조건들이 필요합니다. 오랜 시간 동안 표면 아래에 액체 상태의 물이 존재해야 하고 강력한 우주 방사선으로부터 보호받아야 하며 에너지원 또한 있어야 합니다. 해성이 태양에 가까워지는 특정 궤도 순간에는 이론적으로 이러한 조건 일부가 충족될 수도 있지만 이것이 안정적으로 존재한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이야기는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이는 과학적 과정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기 때문입니다. 먼저
대담하고 매력적인 가설이 제시됩니다. 그 가설은 전방위적인 비판과 검증을 거칩니다. 만약 가설이 사실과 실험을 통한 검증을 통과하면 비로소 이론이 됩니다. 하지만 그렇지 못하면 폐기되거나 수정됩니다. 혜성 생명체 가설은 이 경우 검증을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설 덕분에 과학자들은 데이터를 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고 가능한 것의 경계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는 로제타 미션과 전반적인 우주 생물학에 대한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제 다시 현실적이지만 그에 못지않게 흥미로운 임무의 발견들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발견 중 하나는 혜성 핵 주변의 가스 및 먼지 구름인 코마의 성분을 상세히 분석한 것입니다. 로제타 분석기는 혜성 표면에서 뿜어져 나오는 분자들을 포착하고 연구했습니다. 바로 이 연구를 통해 2016년 가상의 생명체 발견만큼이나 충격적인 발견이 이루어졌습니다. 혜성의 코마에서 글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발견된 것입니다. 아미노산은 지구 생명체의 근간인 단백질을 구성하는 기본 단위이며 글리신은 그중 가장 단순한 형태입니다. 이전에도 스타더스트 임무를 통해 지구로 가져온 혜성 물질 샘플에서 글리신의 흔적이 발견된 적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당시에는 이것이 지구의 오염 물질일 가능성에 대한 의문이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제타는 혜성 바로 옆에서 직접 측정함으로써 오류의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했습니다. 이것은 혜성의 코마에서 아미노산이 발견된 최초의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례였습니다. 그러나 이게 다가 아닙니다. 글리신과 함께 생명체의 핵심 요소인 인포스포루스도 발견되었습니다. 이는 DNA, RNA, 그리고 세포막을 구성하는 필수 성분입니다. 이로써 하나의 혜성에서 단백질의 기본 단위와 유전 부호 및 세포 구조를 위한 핵심 요소가 모두 발견된 것입니다. 이 발견은 혜성이 지구의 물뿐만 아니라 생명 활동에 필요한 유기 전구체를 완전한 형태로 전달함으로써 지구 생명 탄생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을 수 있다는 가설을 강력하게 뒷받침해주는 증거가 되었습니다. 로제타는 유기물 외에도 놀라운 발견을 하나 더 해냈습니다. 바로 기체에 관한 것이었죠. 혜성의 대기에서 분자산소, 즉 O2가 발견된 것입니다. 이는 완전히 예상 밖의 일이었습니다. 산소는 반응성이 매우 높은 기체입니다. 다른 원소, 특히 수소와 쉽게 반응하여 물을 만들기 때문이죠. 과학자들은 태양계의 원시 물질에는 자유로운 상태의 산소가 존재하지 않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혜성에는 이 산소가 예상외로 상당히 많았습니다. 수증기, 일산화탄소, 이산화탄소에 이어 네 번째로 풍부한 기체였죠. 이 발견은 혜성뿐만 아니라 태양계 전체의 형성 모델을 다시 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분자산소의 존재는 45억 년 전, 혜성이 형성되는 초기에 이미 그 성분에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는 곧 원시행성계 원반의 환경이 기존에 생각했던 것과는 달랐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아마도 혜성을 구성하는 얼음이 극도로 낮은 온도에서 산소가 수소와 반응할 시간조차 없을 만큼 정적인 환경에서 형성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이처럼 67P 혜성은 생명의 기원에 대한 비밀을 살짝 엿보게 했을 뿐만 아니라 과학자들이 행성 탄생 과정 자체를 새로운 관점으로 보게 만들었습니다. 혜성 꼬리에서 발견되는 새로운 분자 하나하나는 우리가 이제 막 읽기 시작한 우주 태고의 알파벳 글자인 셈입니다. 지질학적인 관측 내용 역시 흥미진진했습니다. 로제타 탐사선은 2년 넘게 혜성의 궤도를 돌면서 혜성이 태양에 근접했다가 다시 멀어지는 전 과정을 지켜보며 그 변화를 관찰했습니다. 이러한 관측 덕분에 혜성이 작동하는 방식을 사상 처음으로 아주 상세하게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해성의 표면은 끊임없이 변화하고 있었으며 심지어 대규모 산사태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2015년 8월, 혜성이 궤도상에서 태양에 가장 가까운 지점인 근일점을 통과한 직후였습니다. 과학자들은 사진을 통해 높이 70m, 폭 100m에 달하는 거대한 절벽이 무너져 내리는 장면을 포착했습니다. 이 붕괴 사건은 혜성의 내부층을 노출시켰는데 이때 어두운 먼지 아래 숨겨져 있던 밝은 푸른색 얼음이 드러났습니다. 이 얼음은 혜성의 평균 표면보다 6배나 더 밝게 빛났습니다. 이러한 현상은 혜성의 침식이 느리고 점진적인 과정이 아니라 일련의 급격하고 격렬한 파괴적 사건들로 발생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산사태 외에도 로제타는 소위 거위털, 구스범스이라고 불리는 현상이 형성되는 것을 관찰했습니다. 이는 혜성의 하루 동안 생성되었다가 사라지는 표면 위의 작은 돔 형태의 구조물이었습니다. 이는 아마도 지하에 있는 얼음이 승화되면서 발생한 결과로 추정됩니다. 이 모든 역동적인 과정들은 혜성을 정적인 물체에서 살아 움직이는 듯한 변화무쌍한 지형으로 바꿔놓았으며 이에 대한 연구는 지질학자들에게 우주에 있는 얼음 전체의 물리학에 대한 귀중한 정보를 제공했습니다. 자, 이제 로제타 탐사선의 데이터로 인해 더욱 설득력을 얻게 된 판스퍼미아, 판스페미아 우주 생명 전파설 이론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생명이 행성간은 물론이고 심지어 항성계 사이를 여행할 수 있다는 이 아이디어 자체는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이미 19세기에 제기되었던 가설이죠. 이 가설에 따르면 미생물들은 소행성이나 해성 내부에 갇혀 있다가 예를 들어 다른 천체와의 충돌로 인해 원래의 시스템에서 튕겨나가면 긴 성간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들은 깊은 휴면 상태 아나비오시스에 들어가 돌과 얼음층에 의해 방사능과 극한의 추위로부터 보호받으며 우주에서 수백만 년을 생존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러한 생명의 방주가 우연히 다른 행성계의 중력장에 포획되어 적합한 환경을 가진 행성에 떨어진다면 미생물들은 다시 살아나 새로운 진화의 가지를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랫동안 판스퍼미아 이론은 공상과학 SF 소설처럼 취급받았습니다. 하지만 새로운 발견이 거듭될수록 그럴듯하게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지구상의 일부 미생물, 즉 극호성 미생물 엑스트레모파일스 이라 불리는 생명체가 극단적인 온도, 고압, 진공, 그리고 높은 방사선량 등 믿기 어려운 환경에서 생존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국제우주정거장 ISS에서의 실험에 따르면 일부 박테리아 포자는 심지어 우주 공간에서 수년간 생존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혜성과 소행성에서 유기분자가 발견된 것은 생명의 구성 요소가 우주에 걸쳐 널리 퍼져 있음을 증명합니다. 결론적으로 로제타 탐사선은 생명 자체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혜성이 생명의 재료들을 운반하는 데 있어 이상적인 운송수단이 될 수 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준 것입니다. 67P 혜성에 생명체가 살고 있다는 가설은 결국 기각되었지만 이 의문은 더 광범위한 질문으로 이어집니다. 과연 태양계 내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 있는 근본적인 장소는 어디일까요? 오늘날 주요 후보는 혜성이 아닌 바로 거대 행성들의 위성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목성의 위성인 유로파가 있죠. 과학자들은 유로파의 수킬로미터 두께의 얼음층 아래에 거대한 소금물 바다가 숨겨져 있다고 추정합니다. 이 바다는 목성의 강력한 조성력으로 인해 데워지며 해저에는 지구에서 볼 수 있는 것과 유사한 열수 분출구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지구 해저에서도 이러한 열수 분출구 주변에는 태양광과 완전히 독립된 생명체들이 번성하고 있습니다. 토성의 위성인 엔셀라두스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예상됩니다. 탐사선 카시니호는
엔셀라두스의 얼음 표면 균열에서 뿜어져 나오는 간헐천 사이를 비행하며 그 성분에서 물과 유기 분자, 그리고 규산염 입자를 발견했습니다. 이 모든 증거는 암석질의 핵과 접촉하고 있는 지하 해양의 존재를 시사합니다. 심지어 토성계 자체, 그 중에서도 타이탄 위성에는 지구와는 매우 다르지만 이국적인 형태의 생명체를 지탱할 수 있는 환경이 존재합니다. 타이탄에는 강과 호수가 있지만 물이 아닌 액체 메탄과 에탄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어쩌면 이곳에는 물이 아닌 메탄을 기반으로 하는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이 모든 세계는 탐험가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제타호를 통해 얻은 경험은 이 얼음 위성들로 향하는 미래 미션을 계획하고 궁극적인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데 있어 귀중한 자산이 될 것입니다. 로제타 임무는 2016년 9월 30일에 공식적으로 끝을 맺었습니다. 혜성이 태양으로부터 점점 멀어지면서 탐사선의 태양광 패널로는 더 이상 충분한 전력을 생산할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과학자들은 임무를 시작했을 때만큼이나 극적이고 인상적인 방식으로 마무리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로제타는 혜성의 표면을 향해 느리고 정밀하게 제어된 충돌 궤도로 진입했습니다. 탐사선은 임무 종료 직전까지 기록적으로 가까운 거리에서 포착한 독특한 이미지와 데이터를 전송했습니다. 불과 수십 미터 상공에서 혜성 표면의 모습을 보여주었는데 이는 이전에는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놀라운 해상도였습니다. 로제타로부터의 마지막 신호는 탐사선이 표면에서 불과 20m 지점에 있을 때 수신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위대한 우주 오디세이의 막을 내리는 순간이었습니다. 오랫동안 혜성과 함께 비행했던 탐사선은 마침내 그 혜성과 영원히 하나가 되었습니다. 로제타와 그의 작은 파트너 필레는 그 고대의 세계 표면에 영원히 남아 태양계를 가로지르는 끝없는 여행을 계속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남긴 유산은 우리와 함께합니다. 이들이 전송한 수십 테라바이트에 달하는 데이터는 앞으로도 수년 동안 과학자들에 의해 분석되며 새로운 발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로제타는 단순히 혜성의 모습을 보여준 것을 넘어섰습니다. 그것은 행성 형성 과정, 그리고 지구상의 물과 유기물의 기원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로제타는 살아있는 생명체를 발견하지는 못했지만 생명 탄생의 근원적인 수수께끼를 푸는 데 한 걸음 더 다가서게 해주었습니다. 로제타는 하늘의 멀고 희미한 한 점에 불과했던 혜성을 복잡하고 역동적이며 아름다운 하나의 세계로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렇다면 혜성 67P의 핵 속에 숨어 있다는 미지의 생명체에 대해 우리는 궁극적으로 무엇을 말할 수 있을까요? 단언컨대 그 존재를 뒷받침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는 전혀 없습니다. 이는 과학적으로 입증되지는 못했지만 아름답고 대담했던 가설로 남았습니다. 하지만 이 가설은 중요한 문화적 현상이 되었습니다. 이는 외계 생명체를 찾고자 하는 우리의 열망이 얼마나 강렬한지, 그리고 우리가 기적을 얼마나 간절히 믿고 싶어 하는지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로제타 탐사선이 우리에게 열어준 진짜 경위는 그에 못지않게 경이로웠습니다. 그 기적은 우주의 공허 속을 날아다니는 더러운 얼음 덩어리 속에 바로 우리 자신을 이루고 있는 분자들과 똑같은 분자들이 들어있다는 사실입니다. 글리신인 복잡한 탄화수소, 생명의 탄생에 필수적인 이 모든 요소들은 별 속에서 만들어진 후 우주 전체로 흩뿌려졌습니다. 혜성은 고대의 씨 뿌리는 자처럼 이 씨앗들을 어린 행성들 곳곳에 실어 날랐습니다. 그리고 그중 하나, 바로 우리의 지구에서 이 씨앗들은 비옥한 토양에 떨어졌습니다. 이 씨앗들은 따뜻한 바다에서 결합하고 최초의 자기 복제 분자를 형성했으며 위대한 진화의 과정을 시작했습니다. 이 과정은 결국 우주를 들여다보며
자신들의 머나먼 화학적 조상을 찾아낼 수 있는 지성을 탄생시켰습니다. 해성 67P의 이야기는 외계인을 찾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 자신을 찾는 이야기이며 우리의 가장 깊은 우주적 뿌리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우리가 단순히 우주 속에서 살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말해줍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바로 그 우주 자체입니다. 다시 한번 상상 속에서 혜성의 표면으로 돌아가 봅시다. 이 세계를 머릿속으로 그려보세요. 중력은 거의 없습니다. 발을 세게 구르면 그대로 우주 공간으로 날아가 버릴 수도 있을 겁니다. 완전한 암흑의 하늘에는 밝지만 깜빡이지 않는 별들이 고정된 채 떠 있습니다. 그리고 거대하고 눈부신 태양은 둥근 원반이 아닌 그저 가장 밝은 한 점으로 보입니다. 표면 온도는 해가 비치는 곳에서는 섭씨 영상 50도까지 오르지만 그늘진 곳에서는 영하 150도까지 떨어집니다. 발밑에는 우리가 아는 모래나 돌이 아니라 매우 다공질이고 가벼운 느슨한 먼지와 얼음의 혼합물이 깔려 있습니다. 해성핵의 밀도는 물보다 낮습니다. 만약 충분히 큰 바다를 찾을 수 있다면 이 해성은 마치 부석 조각처럼 그 위를 떠다닐 것입니다. 겉보기에는 죽은 듯한 이 고요함 속에서도 무언가는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표면 아래 어딘가에서 얼음이 가열되고 압력이 상승합니다. 그리고 이내 갈라진 틈에서 쉬익 소리와 함께 가스와 먼지 기둥이 뿜어져 나오며 고대 물질의 조각들을 우주로 실어 나릅니다. 거대한 바위들도 이 약하지만 지속적인 활동의 영향으로 느리게 움직이거나 비탈을 따라 굴러 떨어집니다. 이 세계는 동시에 죽어 있으면서도 그 자신만의 비생물학적인 생명력으로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로제타우 덕분에 우리는 이 세계를 직접 두 눈으로 보고 그 계곡과 산맥을 탐사하며 그 신비에 손을 댈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이 신비로운 우주의 방랑자들을 연구하는 첫걸음이자 영원히 남을 값으로 매길 수 없는 경험입니다. 흥미롭게도 이 혜성의 고무 오리를 닮은 독특한 모양 자체가 과학자들에게 수많은 연구 과제를 던져주었습니다. 두 부분을 연결하는 목 구조를 분석한 결과 이 부분은 마치 양파처럼 층층이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혜성이 원래 두 개의 독립된 천체로부터 형성되었다는 이론을 뒷받침합니다. 하지만 정확히 어떻게 합쳐진 걸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가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태양계 형성 초기 단계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충돌했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원래 하나의 물체였는데 얼음이 불균일하게 증발하면서 이처럼 기묘한 형태로 침식되었다는 가설이었습니다. 로제타호는 이 질문에 결정적인 답을 제공했습니다. 혜성의 중력장과 내부 구조를 분석한 결과 두 부분의 층들이 서로 완전히 독립적으로 배열되어 있다는 점이 밝혀졌습니다. 이는 곧 두 천체가 따로 형성된 후 결합했다는 의미입니다. 심지어 그 충돌은 사람이 걷는 속도처럼 매우 느리고 부드러웠기 때문에 두 물체는 파괴되지 않고 단순히 달라붙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 발견은 행성의 씨앗이라고 할 수 있는 미행성체가 어떻게 형성되었는지 알려준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즉, 그 과정은 이전에 생각했던 것처럼 혼란스럽고 파괴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작은 물체들이 느리고 점진적으로 서로 합쳐지면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점 더 큰 천체로 성장해 나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67P 혜성은 시간 속에 고스란히 멈춰 있는 이 형성 과정의 생생한 증거가 된 것입니다. 이제 잠시 과학 이야기에서 벗어나 로제타 미션의 문화적 의미에 대해 이야기해 볼까요? 유럽 우주국 ESA은 이 미션을 대중화하는 데 정말 훌륭한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들은 로제타와 필레의 모험을 다룬 감동적인 애니메이션을 제작했는데
이로써 두 탐사선은 의인화되었고 마치 실제 우주 동화 속의 주인공처럼 느껴졌습니다. 소셜미디어에는 탐사선들의 이름으로 계정이 만들어졌고 이들은 서로 대화하고 팔로워들과 소통했습니다. 덕분에 전 세계의 수많은 사람들이 이 미션을 딱딱한 과학 프로젝트가 아닌 흥미진진한 드라마처럼 따라갈 수 있었습니다. 로제타의 재기동 순간, 필레의 극적인 착륙, 잠시 활동 후 동면에 들어가는 모습, 그리고 몇 달 뒤에 예상치 못한 짧은 재가동까지 이 모든 과정이 마치 가까운 친구의 삶에서 벌어지는 일처럼 느껴졌습니다. 이러한 소통 방식은 엄청나게 성공적이었습니다. 이는 과학이 흥미롭고 감동적이며 모두에게 접근 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로제타 미션은 우주, 공학, 그리고 과학 분야에 관심을 갖는 젊은 세대 전체에 영감을 불어넣었습니다. 이 미션은 우주 탐사가 단순히 데이터를 수집하는 행위가 아니라 희망과 고난, 그리고 승리로 가득 찬 인간 정신의 위대한 모험임을 입증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어쩌면 로제타가 이룬 모든 과학적 발견만큼이나 중요한 유산일 것입니다. 67P 해성과 관련된 또 하나의 흥미로운 점은 바로 이 해성이 노래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로제타 탐사선에는 해성의 자기장을 연구하기 위한 장치가 탑재되어 있었는데요. 이 장치는 자기장에서 발생하는 매우 기이한 진동을 포착했습니다. 이 진동은 사람의 귀로는 들을 수 없는 40에서 50mHz의 극저주파 영역에서 일어났습니다. 과학자들이 이 진동을 사람이 들을 수 있는 소리 영역으로 변환하자 세상은 해성의 신비로운 웅궁거리는 소리 혹은 노래를 듣게 된 것입니다. 마치 이상한 찰칵거림이나 지직거리는 소리처럼 들리는 이 소리는 수많은 논란과 추측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사람들은 이것이 바로 외계의 지적 생명체가 보내는 신호일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인 해석은 언제나 그렇듯 다소 평범했지만 그 흥미로움은 결코 덜하지 않았습니다. 이 진동은 해성 표면에서 분자들이 튀어나와 태양풍에 의해 이온화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즉, 이 소리는 해성의 대기층과 태양으로부터 오는 전하를 띤 입자의 흐름, 즉 태양풍이 충돌하며 만들어내는 상호작용의 소리인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해성의 소리를 들을 수 있게 되었다는 사실 자체는 사람들에게 엄청난 감동을 주었습니다. 이는 저 멀리 있는 세계를 느끼고 그 세계를 보다 현실적이고 생생하게 체감하게 해주는 또 하나의 방식입니다. 이 소리는 인류가 등장하기 훨씬 전부터 존재했고 앞으로도 수십억 년 동안 계속될 우주적 과정의 소리입니다. 바로 태양계 그 자체의 음악이며 로제타 탐사선은 우리에게 그 웅장한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이른바 해성 위의 생명체 이야기에서 우리는 어떤 교훈을 얻을 수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교훈은 바로 비판적 사고의 중요성입니다. 정보가 순식간에 퍼지는 시대에 자극적인 헤드라인에 현혹되기란 정말 쉽습니다. 과학자들이 외계 생명체를 찾았다. 이 이야기는 믿기지 않을 만큼 매력적이었습니다. 하지만 과학은 그렇게 작동하지 않습니다. 모든 대담한 주장은 독립적인 연구자들에 의해 검증되고 재검증될 수 있는 명확하고 반박 불가능한 증거로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67P 해성 사례에서 그런 증거는 없었습니다. 단지 데이터 해석만 있었을 뿐이며 이는 더 간단하고 대안적인 설명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우주에서 생명을 찾는 일을 멈춰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는 계속 찾아야 합니다. 다만 철저하고 신중한 방법으로, 그리고 희망사항을 사실로 착각하지 않으면서 말이죠. 외계 생명체를 찾는 일은 단거리 경주, 즉 스프린트가 아니라 마라톤입니다. 설령 우리가 흔히 말하는 초록색 외계인을 찾지 못하더라도
그 탐색 과정 자체가 우주와 그 안에서 우리의 위치에 대한 지식으로 우리를 풍요롭게 합니다. 로제타 임무와 같은 모든 탐사 활동은 비록 생명체를 발견하지 못하더라도 그의 못지않게 중요한 것, 바로 우리 자신의 기원에 대한 퍼즐 조각들을 찾아냅니다. 혜성을 흥미로운 연구 대상으로 만드는 또 다른 중요한 측면을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유기물뿐만 아니라 비활성 기체 노블 가스프를 지구로 전달하는 혜성의 역할입니다. 아르곤, 크립톤, 제논과 같은 비활성 기체는 화학적으로 매우 불활성이기 때문에 다른 물질과 거의 반응하지 않습니다. 지구 대기에 있는 이 기체들의 동위 원소 조성은 일종의 지문과 같아서 우리 행성이 어떤 근원에서 형성되었는지를 알려줍니다.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 지구 대기의 비활성 기체 조성이 주요 구성 물질로 여겨지는 태양이나 운석에서 발견되는 조성과 완벽하게 일치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특히 제논에서 결핍 현상이 나타났습니다. 로제타 탐사선은 역사상 처음으로 혜성에서 비활성 기체의 조성을 직접 측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이전에 부족했던 구성 요소를 완벽하게 보완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다시 말해, 혜성과 소행성에서 온 성분들을 적절한 비율로 섞은 혼합물, 즉 칵테일은 지구 대기의 조성과 매우 유사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이는 우리 지구가 단일한 근원이 아니라 태양계 촉이 다양한 영역에서 날아온 여러 천체들의 혼합으로 형성되었다는 또 하나의 증거입니다. 결론적으로 차가운 외곽 지역에서 온 혜성들은 얼어붙은 물과 유기물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숨쉬는 대기를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준 휘발성, 비활성 기체까지 함께 가져온 것입니다. 다시 생명체 탐사 이야기로 돌아와서 혜성의 환경이 얼마나 극한인지 먼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습니다. 극심한 온도와 진공 상태 외에도 생명체에게 가장 치명적인 위협은 바로 우주 방사선입니다. 혜성에는 지구를 태양과 심우주에서 오는 괴너지 입자 흐름으로부터 보호해줄 밀도 높은 대기나 자기장이 전혀 없습니다. 이 방사선은 DNA와 같은 복잡한 유기 분자를 파괴합니다. 따라서 표면이나 표면 근처에 존재하는 미생물은 매우 짧은 시간 안에 완전히 멸균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얼음과 먼지층이 보호막 역할을 하는 지하 깊은 곳에서 생명체가 존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또 다른 문제, 즉 에너지원 부재라는 난관에 부딪힙니다. 지구 생명체는 태양 에너지, 광합성을 이용하거나 혹은 열수 분출구의 생명체처럼 화학 에너지, 화학 합성을 이용합니다. 혜성에서는 태양빛이 깊은 지하까지 도달하지 못합니다. 그리고 신진대사를 유지할 수 있는 화학 반응은 영구 동토층과 같은 환경에서는 극히 느리게 진행되거나 아예 불가능합니다. 이 모든 요소들을 고려할 때 혜성에서 활동적인 미생물 생태계가 존재한다는 것은 극히 희박한 일입니다. 어쩌면 얼어붙은 채 비활성화된 포자는 남아있을 수 있겠지만 왕성하게 번성하는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것은 공상과학의 영역이라 할 수 있습니다. 로제타 임무는 수십 개국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함께 참여한 국제적인 대규모 협력 프로젝트였습니다. 이는 인류가 힘을 모아 거대한 난제에 도전할 때 어떤 성과를 이룰 수 있는지 보여주는 훌륭한 본보기입니다. 총 임무 비용은 약 14억 유로에 달했습니다. 물론 큰 액수입니다. 하지만 이 금액을 참가국 모든 국민들에게 분배하고 20년의 개발 기간으로 나누어 보면 1년 동안 한 사람이 커피 한 잔을 마시는 비용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이 예산을 통해 우리는 인류 기원에 대한 근본적인 지식을 확보했으며 수백만 명에게 영감을 불어넣고 엄청난 기술적 진보를 이뤄냈습니다. 이러한 프로젝트야말로 문명을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원동력입니다. 기존의 질문에 답을 주는 것을 넘어 훨씬 더 야심차고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 주기 때문입니다.
해성 연구의 다음 단계는 해성 핵 샘플을 직접 지구로 가져오는 미션이 될 수 있습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단순히 먼 거리에서 물질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고 우주로 보낼 수 없는 최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지상 최고의 현대식 연구실에서 직접 해성 샘플을 분석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임무는 우리가 이 얼음 세상의 비밀을 훨씬 더 깊이 들여다볼 수 있게 해줄 것입니다. 나아가 로제타만으로는 발견할 수 없었던 훨씬 더 복잡한 유기 분자를 찾아낼 가능성도 열어줄 것입니다. 해성에 생명체가 존재한다는 가설이 만약 사실로 밝혀진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필레 탐사선이 드릴로 얼음 밑에서 단순한 유기물이 아닌 살아있는 미생물을 끄집어냈다면 말입니다. 이는 과장 없이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발견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것은 생명이 지구에서만 발생한 독특한 현상이 아니라 우주에 널리 퍼져 있는 일반적인 현상임을 의미합니다. 생명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혹독하고 척박한 환경에서도 탄생하고 존재할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우리의 철학, 종교, 그리고 우리 자신에 대한 관념까지 모든 것을 송두리째 바꿔 놓았을 겁니다. 우리는 우리가 홀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을 것입니다. 설령 그 생명이 아주 원시적인 미생물에 불과하더라도 이는 생명 존재라는 그 원칙 자체를 입증하는 증거가 되었을 테니까요. 아쉽게도 혹은 다행히도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67P 해성은 생명체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다른 곳에도 생명이 없다는 뜻은 아닙니다. 탐사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임무와 새로운 망원경이 등장할 때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다 라고 확신을 갖고 말할 수 있는 순간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가 올 때까지 우리는 저 멀리 있는 세상들과 우리가 같은 별의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는 지식에 기대어 그저 별을 바라보며 꿈을 꾸고 있습니다. 흥미롭게도 로제타와 필레 임무의 스토리는 깊은 상징성을 담고 있습니다. 탐사선 로제타라는 이름은 고대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로제타 스톤에서 따왔습니다. 이 탐사선이 맡은 임무는 마치 해성의 언어를 해독하는 것과 같았죠. 착륙선 필레피라에는 나일강에 있는 섬의 이름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섬은 로제타 스톤 해독을 도왔던 상형 문자가 새겨진 또 다른 오벨리스크가 옮겨졌던 장소이기도 합니다. 결국 필레는 과거로부터 온 메시지를 로제타가 읽어낼 수 있도록 돕는 핵심적인 열쇠가 되어야 했던 것입니다. 심지어 착륙 지점의 이름마저 아길키아, 에이길키아였는데 이 이름은 아스완댐 건설로 인해 필레 섬이 수몰되기 전에 그곳의 신전들이 옮겨진 또 다른 섬의 이름이었습니다. 이처럼 미션 전체가 아름다운 역사적 비유들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이 임무는 단순히 해성으로의 비행이 아닌 해독행위 그 자체로 기획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대의 언어인 얼음과 먼지로 쓰인 우리 세상의 탄생에 관한 책을 읽어내려는 시도였습니다. 비록 우리가 모든 페이지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해성에서 생명이라는 단어를 구성하는 바로 그 분자들, 즉 문자 분자들을 발견함으로써 우리는 일종의 사전을 찾아낸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임무의 시적인 유산은 어쩌면 과학적 성과만큼이나 중요할지도 모릅니다. 이는 과학이 단순히 공식과 그래프만이 아니라 위대한 지식 탐구의 역사임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자, 이제 다시 맨 처음으로 돌아가 이 해성의 발견자들인 클림 추류모프와 스베틀라나 게라시멘코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969년 클림 추류모프와 스베틀라나 게라시멘코는 알마타 천문대에서 함께 일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다른 해성의 사진 건판을 분석하던 중이었는데 그때 스베틀라나 게라시멘코가 건판 가장자리에서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또 다른 물체를 발견했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필름의 결함이 아닐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다른 사진들을 확인해 본 결과 이것이 새로운 혜성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때 그들은 감히 상상조차 하지 못했을 겁니다. 45년 뒤 수천 명의 과학자들이 만들어낸 정교하고 복잡한 탐사선이 이 작고 희미한 천체로 향하게 될 것이며 자신들의 이름이 붙은 이 혜성이 전 세계에 알려지게 될 줄을 말입니다. 안타깝게도 클림 추리모프는 임무가 완전히 종료되기 불과 몇 주 전인 2016년 10월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는 로제타 탐사선의 주요 성공들은 모두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기초과학, 단순한 호기심, 그리고 하늘을 향한 관찰이 어떻게 세상을 바꾸는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 보여주는 완벽한 예시입니다. 모든 것은 망원경을 들여다보며 무언가 특이한 것을 발견하는 단 한 사람에게서 시작됩니다. 그리고 이 시작은 존재에 대한 가장 심오한 질문들에 답하고자 하는 국제적인 임무로 이어져 끝을 맺습니다. 이것이 바로 과학 발전의 경로인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67 P/ 추류모프 게라시멘코 혜성은 진정한 보물 창고임이 밝혀졌습니다. 우리에게 외계 생명체를 안겨주지는 않았지만 그보다 훨씬 더 가치 있는 것을 선사했습니다. 바로 우리 태양계가 초기에는 생명의 구성 요소인 복잡한 유기 분자들이 풍부하게 생성되는 거대한 화학 반응기였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 것입니다. 이 혜성은 혜성들이 바로 이러한 분자들과 물을 어린 행성들, 특히 우리 지구에 공급한 주요 전달자 중 하나였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는 행성과 대기 형성 모델 자체를 재검토하게 만들었습니다. 또한 수십억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무인 탐사선을 보내고 빠르게 움직이는 작은 천체에 착륙하는 우리의 경이로운 기술 발전 수준을 입증하기도 했습니다. 로제타 임무는 생명의 기원에 대한 책을 덮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책에 새롭고 흥미진진한 장을 써넣었고 미래의 연구자들을 위한 수많은 흥미로운 질문들을 남겼습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를 들으며 우리가 내릴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결론은 간단합니다. 우리는 모두 별과 혜성의 아이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몸은 한때 67 P혜성과 같은 얼음 방랑자의 일부였던 원자들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깨달음은 숨겨진 생명체에 대한 어떤 환상적인 이야기보다도 우리를 우주와 훨씬 더 강하게 연결시켜 줍니다. 또 다른 흥미로운 사실 하나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혜성의 표면은 그저 다양한 수준을 넘어 매우 역동적으로 움직입니다. 로제타호가 포착한 가장 놀라운 현상 중 하나는 바로 이른바 특이 분출 (Singular Outbursts) 이라 불리는 현상입니다. 때로는 아무런 징후도 없이 표면의 깊은 분화구에서 가스와 먼지가 엄청난 위력으로 뿜어져 나오기도 했습니다. 한 번은 이러한 분출 중 하나가 혜성의 코마 밝기를 무려 6배나 증가시켰으며 약 180톤에 달하는 물질을 우주 공간으로 방출했습니다. 과학자들은 이 현상이 고압가스가 축적된 지하 공동의 벽이 무너지면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마치 댐이 터져버리는 것과 같은 강력한 현상인 셈이죠. 이러한 사건들은 미래 임무 수행에 있어 혜성의 표면이 얼마나 위험하고 예측 불가능한지를 보여줍니다. 만약 인류가 혜성을 물과 자원의 원천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 가상의 이주민들에게도 큰 위협이 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러한 지질 활동을 연구하는 것은 혜성의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 우주 탐사의 열쇠가 됩니다. 혜성 67P에서 발견되는 모든 균열과 산사태는 태양계에서 다음 단계로 나아가기 전에 우리가 반드시 배워야 할 귀중한 교훈입니다. 이 작은 세계는 우리에게 자연의 힘 앞에 겸손해야 한다는 점과 동시에 그 힘을 이해하려 하는 인간 지성의 위대함에 대한 수많은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자, 해성 67P로 향했던 우리의 기나긴 여정이 이제 마무리됩니다. 우리는 로제타와 함께 수십억 킬로미터를 비행했고 그녀의 성공적인 도착을 지켜보았습니다. 우리는 필레의 극적인 착륙 순간을 함께했고 그가 전송한 귀중한 데이터를 과학자들과 함께 분석했습니다. 얼음 밑에 숨겨진 생명체에 대한 대담하고 흥미로운 이론에도 빠져보았고 왜 과학계가 그 이론을 수용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도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현실이 상상만큼이나 놀랍다는 것을 알게 되었죠. 혜성의 핵 속에서 어떤 생명체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대신 우리는 훨씬 더 근본적인 무언가를 찾아냈습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화학적 기원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구성 요소인 아미노산과 인을 발견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우주와 끊임없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줍니다. 혜성은 생명의 요람이 아니라 수십억 년 전 어린 지구로 이 귀중한 화물을 배달한 우주의 우편 배달부, 즉 전달자였던 것입니다. 로제타 임무는 인간의 호기심과 천재성, 그리고 우주 속에서 우리의 위치를 알고자 하는 열망에 관한 위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주의 깊은 곳을 여행하는 이 시간 동안 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이 깊고 평온한 잠에 들 수 있도록 편안하게 도와주었기를 바랍니다. 이 우주 여행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세요. 새로운 수면 강연을 놓치지 않으실 수 있습니다. 이제 잠이 들면서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생명의 구성 요소가 우주에 이렇게 흔하다면 어쩌면 어딘가에서 이 요소들이 지적인 무언가로 조합되었을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깨어나시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나눠주세요. 그럼 이제 여러분의 꿈에 달콤한 꿈과 깨끗한 별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